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부모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콘서트는 영상으로 시작할 예정이니 내빈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정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저는 피아노 칠 때 가장 행복해요. 우와, 잘한다. 나는 큐볼 때가 제일 좋아. 너는 뭐 해? 난 책 볼 때가 제일 신나. Paris seems somehow suddenly gay. That was wrong of another day. I'm telling along, forgotten Manhattan. I'm going home to my city. I left my heart. 박수 한 쳐. In San Fran 대전. 꺼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그리고 오늘 금쪽 같은 시간을 내준 여러분들과 1시간 반 진행을 맡은 개그맨 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너무 긴장돼 있을까봐 제가 노래했는데 이렇게 싫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누가 웃기나 한번 끝까지 한번. 자, 안녕하세요. 오늘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부모 수업의 MC를 맡은 정성호입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지만 어떤 게 변화가 돼야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우리가 하는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아이를 낳는 정책이 바뀌었어요. 원래 한 명만 가능했는데 둘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이 큰 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인구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 명을 더 낳으라 그랬더니 한 명씩 더 낳았는데 대한민국 인구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거기는 땅덩어리가 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거는 어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개선해 나가서 빨리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은 아마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지금 아이를 잘 키우고 있나? 혹시라도 놓치는 건 없나? 그래, 옆집 아이처럼 그래, 사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나 혼자 키우는 게 정답이 아닌데 그렇다면 아빠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실 텐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올라가신 영상 확인하시고요. 그 영상 굳이 여기서 체크해서 적을 필요 없이 그 영상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들어오실 때 Q&A라고 해서 여러분들 포스트잇에 질문을 적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강의가 끝나고 맨 마지막 정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그러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자리를 빛내주실 두 분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얘기를 들으면 저도 이제 3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는 분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있고요. 소아신경과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이쪽에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실 텐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놀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아빠의 놀이는 또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의 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아빠들은 키즈 카페 가면은 그리고 옆에 누워서 자거나 두리번 휴대폰 보거든요. 과연 어떤 놀이가 아이를 위한 놀이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고영미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현장에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계실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향대 고영미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뭔가를 기다리는 약간의 어미새로 치면은 여기에 이제 뭔가를 줘야 되거든요. 네.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유아교육과 보육이 좀 새로운 방향에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거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아이 행복 연구 자문단의 네, 활동을 맞습니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아이 행복 자문단은요. 네네. 저희 유보 통합 추진단에서 우리 지금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그 영유아 교육과 보육 체제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여서 그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함께 통합해서 가고자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야, 정말 필요한 곳이네요. 네. 자, 일단 그러면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아이의 뇌 발달뿐만 아니라 과연 적기라는 게 어떤 때가 적기인지를 이야기해 주실 김영훈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제 바깥에서도 놀기도 하고 또 아이들한테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덕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챗GPT라든지 뭐 이런 인공지능 문제도 있고요. 또 로봇도 우리 식당이나 뭐 약국에 많이 와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뭐 생명과학 문제는 이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역량을 키워줄까에 대한 불안함이죠. 물론 이제 미래학자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창의력이나 직관력이나 아니면 무슨 우리 정보 활용 능력이라든지 협업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요? 사실 그것이 고민입니다. 사실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누리과정이라고 알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같이 하는 이제 통합적인 교육이죠. 그랬을 때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그 과정이 바뀌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교육을 했었냐면 언어, 자연과학, 예술, 사회성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두뇌 발달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좋은지 거기에 대한 교육과 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바뀌었는데 바뀐 포인트는 뭐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하고 학생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중심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교육을 하더라도 놀이를 하더라도
부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관심을 가졌을 때 거기서 그 놀이를 통해서 이끌어내자는 거죠. 거기서 언어적인 것도 이끌어내고 사회성도 이끌어내고 과학도 예술성도 이끌어내자는 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것은 놀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학습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자발적인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더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근데 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논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뇌 발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아이들한테 자극 주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연입니다. 제가 자연이 아이 교육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어머니께서 신생아를 들쳐업고 그랜드 캐년을 보여준다고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신생아의 뇌는 옆에서 보는 바로 그런 뇌입니다. 엉성하죠. 이때는 초점도 안 맞습니다. 흑백 말고는 파란색 정도 보는 그런 뇌를 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보면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6개월이 돼도 아이들은 파스텔조를 볼 수 있지만 자연의 영롱한 색깔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아이들한테 진짜 그랜드 캐년의 자연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그래도 저기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18개월 정도 되면 그때는 자연의 색깔을 영롱함을 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랜드 캐년을 보여줘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적기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맞는 적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발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기초나 집안을 만드는 발달이 있고요. 집을 만드는 발달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혼동해요. 집안을 만들고 집을 만드는 거를 통합해서 다 발달시키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사고 이런 것들이 36개월의 최고가 되도록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발달이 어른이 되면 반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진화론적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극을 받지 않으면 제로로 떨어지는 거고요. 자극을 적절히 저처럼 받는다면 반을 유지하는 거고요. 이 아이를 무슨 세계적인 만들겠다고 그래서 10배, 20배 교육을 하면 많이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 30% 저보다 수준이 높은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고려한다면 집안의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발달시켜야 되는 거죠. 왜? 거기는 정서,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선천성 백내장 아이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뇌는 정상인데 수정체가 하얘서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12개월 이전에 수술을 하면 다 봅니다. 근데 24개월에 수술해주면 거의 못 봐요. 왜 그럴까요? 민감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개월 이전에 모국어, 정서, 운동, 사회성 이런 것들을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이 선천성 백내장 아이처럼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만드는 교육은 한꺼번에 발달시켜라. 그렇죠? 또 하나를 발달시키느라고 다른 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36개월 이전에 발달시켜라라는 거죠. 영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모국어를 놓치면 모국어에 기반된 사고력, 판단력, 논리력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육은 10배, 20배 해도 효과는 30% 조금 넘을 정도다.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잉 자극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집을 만드는 교육은 또 다른 겁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부분이 이제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5, 6세 때 전두엽이 발달하죠. 이때부터 아이들은 특정한 영역을 잘하는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 발달하는 거예요. 외국어의 뇌도 발달을 하고요. 또 이 시기에 우리가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발달하고요. 독서도 할 수 있는 뇌가
그때 발달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노출되는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노출되는 시간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 빨라질 거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어 교육이나 독서 교육을 5,000시간, 10,000시간 노출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5,000시간 노출이 되면 영재를 만들고 10,000시간 노출되면 세계적인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아이들한테 특정한 교육을 5,000시간 노출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집을 만든 데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신 있으니까 그거를 오래 끌고 갈 수 있겠죠. 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집을 만드는 교육, 여러분이 독서를 하거나 영어를 가르치거나 이런 교육은 오히려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출되는 시간이 중요한 거니까 아이들한테 자기 주도성을 키워주고 진짜 얘가 여기를 좋아하고 잘하느냐, 진짜 재능이 있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아이는 하루에 3시간 5년 동안 작업을 해도 5년 동안 노출이 돼도 이 아이는 5,000시간 노출이 돼서 그 분야의 영재적인 기질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빠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놀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놀이 방식과 아빠의 놀이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빠하고 한번 놀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파에서 훌떡 뛰어내립니다. 엄마하고 놀 때는 절대 소파 위에서 뛰어내리는 법이 없다가 아빠가 같이 놀면서 위험하지만 안전하게 넘어지는 것들, 극단적인 감각을 해보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자신감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 육아도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엄마는 아이의 뇌 발달을 위해서 언어 교육이라든지 소근육 운동 이런 뇌 발달을 중심으로 한다면 아빠는 어떨까요? 신체 놀이를 통해서 극단적인 감각도 배우고 감정적인 그런 순환도 배우고 감정 조절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은 수시로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예측치 못하는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력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놀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신체 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빠의 칭찬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엄마가 칭찬해주면 별로라고 생각하다가 아빠가 칭찬해주면 신이 나가지고 표정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빠가 칭찬할 때는 근거가 있다고 아이들이 의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 결과가 아니라 과정,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어때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고 아이한테 묻는다든지 그런 피드백을 한다든지 과정에 대해서 묻는다면 아이들은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자신감이나 유능감이 발달할 것입니다. 또 하나 아이에게 발달시켜줄 중에 하나는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뇌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엄마는 양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 소통이 잘 되고요. 공감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아빠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빠들은 부정협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간 파악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을 아빠하고 배울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또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어줄 때 아빠는 어떻습니까? 아빠가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줄거리 바꾸는 경우도 많고요. 즉흥적으로 아이를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책을 읽을 때 또 엄마의 배경 지식과 아빠의 배경 지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빠의 배경 지식 때문에 책을 읽어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르다는 거죠. 또 훈육에 있어서도 엄마 같은 경우는 당장의 결과, 즉시적인 것에 좀 관심을 갖는 반면에 아빠는 의외로 원칙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을 할 때는 뭐 그건 보내지 말라라고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그런 태도인데 그렇게 객관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훈육하는 방식이 아이한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엄마와 아빠가 같이 육아에 참여했을 때
아이의 뇌는 발달하고 아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경쟁력을 가지는 아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엄마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빠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맞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영화에서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Hey baby, long long ago, once upon a time 뭐 이러면서 읽어주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저희 부모들은 늦게 들어와서 어딨어 우리 아들 그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은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이게 동화책을 아빠가 읽어주는 게 정말 도움이 돼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네. 요즘은 아빠들이 많이 같이 읽어줍니다. 예전에는 물론 이제 뭐 5분밖에 아이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 주말이나 아니면 뭐 밤 늦더라도 이제 자기 전에 네네네. 잠자리 그림책을 또 읽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빠들이 그런 책을 읽어주면 네네. 문제 해결력도 높아지고요. 창의력이나 융통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아빠가 아이와 놀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이제 일을 하는 핑계 삼아 좀 짧은데 저는 이제 식사만이라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전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군요. 오늘 내용 고맙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또 궁금증이 있으면 또 여쭤보고요. 이번에는요, 아이들 성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뇌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실 고영미 교수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오신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잘 기르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죠. 그리고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아이를 좀 잘 기르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도대체 무엇을 해줘야 될지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그걸 해주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쪽에서 보면 왼쪽 그래프죠.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자, 지금 2023년 현재 상반기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몇인가요? 보이시는가요? 네, 0.7명입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이긴 하지만 반대쪽 그래프를 보시면 OECD의 주요 국가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어디에 있나요? 예, 맨 마지막 꼴찌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출산율이 저조한데요. 도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가 된 걸까요? 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또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를 했는데 물론 1순위는 아니지만 양육 부담에 대한 거, 출산에 대한 부담이 이유로 포함되어 있고요. 2023년 자료, 왼쪽에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대에서 4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5명 중 1명만 반드시 아이를 낳겠다라고 했고요. 4명은 아이를 낳는 거를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보시면 1순위가 무엇인가요? 보이시나요? 예, 양육 및 교육 부담이 1순위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이를 기르고 아이를 교육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특히 좀 영유아 교육의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가에서 교육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두 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을 보내시면서
유치원은 뭐고 어린이집은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으로 학교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기관이 서로 다른 행재정 체제라든지 교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어떤 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굉장히 이 구조가 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때요? 내가 아이를 이제는 기관에 보내려고 할 때 도대체 몇 세에 보내야 될지 혹시 그런 고민 안 하셨나요, 우리 사회자님? 아니 저는 5번이나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하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럼 도대체 어딜 보내야 되지? 유치원을 보내야 되나? 그렇죠.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나? 맞아요.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실은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빨리 교육을 받는 거라서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천천히 유치원만 보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보내야 엄마 아빠가 편한 건지 네.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좀 더 우리 아이에게 좋은 기관을 선택하고 싶은데 정보를 통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고민되고 갈등이 되고 혼란을 겪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정책이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혼란과 갈등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즉 보건복지부에 있는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이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기능을 교육부로 다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부로 일원화해서 교육부 안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유보통합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보통합을 실시한다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원화된 걸로 인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보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유보통합을 지금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비전과 목표 그리고 10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안은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12월 말쯤에 시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비전이 아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계 수준의 질 높은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0대 정책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으로 한 3가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첫 번째 어떤 정책을 펴겠다고 되어 있나요? 네, 그러니까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해서 발달을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의 정책이 펴져서 조금은 더 우리가 편리하게 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다라면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관심이 가시나요? 네, 조금 관심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유보통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국은 유보통합이 이런 정책이 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교육의 3주체가 교육과 보육의 3주체가 유아와 부모와 교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유아와 교사와 부모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우선은 사실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중심에는 누가 있죠? 누가 있어야 되나요? 네, 아이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유아에게는 그러면 통합이 됐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관리 체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한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육부로 온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학교 체제를 구축해 가겠다라는 건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초중
초중등의 인지 중심 학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0세부터 이제 성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부 안에서 하나의 학제 안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경험의 연속성이 굉장히 보장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문가로서의 삶이 보장되는 거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고민을 하는 일과 어떤 가정의 양립을 좀 더 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선 핵심이 놀이를 중심으로 한 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에 대해서는 사실 또 뒤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앞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통합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놀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사고하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뭔가 탐색을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스스로 배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본질적인 교육의 형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놀이, 본질적인 놀이를 중심으로 한 통합이 되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떠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 나도 의견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개진하려는 노력들이 좋은 육아를 하는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고요. 자, 유보 통합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언제 아이를 이런 교육기관에 보내야 되나. 근데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뭐 사립도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영어도 있고 먼 데도 있고 버스 타고 가야 되는 데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고. 근데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고민이 뭡니까? 이거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그게 더 나은 건지. 이건 항상 국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맘카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합을 해서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그 부모들이 찾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구축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 혹시 활용해 보셨나요? 정보 통합 사이트가 지금 구축이 돼서 유치원에 대한 정보와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지금은 해놨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부모님들이 또 좋은 곳을 선택했는데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교육부와, 그러니까 교육청과 시도에서 각각 수급 관리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통합이 되면 네네네. 아이들의 인구수에 따라서 또 기관에 대한 어떤 공급과 수급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장은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초중등처럼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한테 궁금한 게, 유보 통합이 되면은 아이가 이제 오랫동안 다니잖아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한 곳에 오래 다니는 거.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애착이죠. 정서적인 발달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안전의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가 안전해야지,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홈이라고 생각하지 아이들은 집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가까운 데가 좋고요. 또 익숙하고 이런 데 있을 때 홈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랫동안 다니면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고요. 또 정서의 뇌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서의 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감 능력하고 자기의 감정을 갖다가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오랫동안 가까운 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생각이 제가 좀 잘못된 게 있었네요. 우리가 영화 보면은 스쿨버스 탁 하고 오면서 이제 어린애들인데 Hi, Daddy, Hey, my son, 막 이러잖아요. 그건 나라가 커서 그런 거죠. 좋은 데를 그들이 보낸 게 아니라 나라가 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게 멋있는 건 줄 알고. 자, 이번에는요, 실제 육아를 하면서 겪었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실전 육아를 또 하고 계신 귀여운 딸과 아들을 둔 아빠 박형규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자리를 네네네. 자, 이쪽으로 나오시고요. 먼저 오신 분들한테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박형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자리 앉으시죠. 편하게. 네. 자, 오늘 이분이 왜 왔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어떤 또 지식을 또 나눠주실지. 지금 두 아이의 아빠.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아이가 몇 살, 몇 살? 만 8살, 초등학교 2학년, 네. 그리고 5살, 만 5살, 어. 3살 차이 이렇게 딸, 아들 이렇게 남매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평범한 아빠이기도 한데 작가님은 그럼 어떤 아이를 키우면서 네네네. 이렇게 육아 관련된 책을 7권을 쓰게 되어가지고 오늘 아마 이 육아 자리에 관련-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 어떤 내용의 책입니까? 이 책들이. 아이가 이제 생애 주기로 책을 썼는데 네네. 아이랑 놀아주면서 놀이 관련된 책 2권이랑 네네네. 그다음에 이유식 책, 유아식 책, 태교 책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7권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다른 책은 이해가 가는데 태교 책은 아내분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교 책인데 이제 아빠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그 태교 책이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는 나도 입덧 책을 한번 내볼까. 별 생각을 잘 해봤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박형규 작가님의 육아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딸과 아들을 소개합니다. 네. 저는 첫째 딸은 아까 나이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름은 하유이고요. 이제 성격은 조금 이제 발랄하고 되게 도전적이고 지금 네네. 운동 테니스 선수를 활동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네네. 네. 그래서 전국대회 나가서 뭐 자랑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상도 받고 하는데 네네네. 되게 이제 활달하고 뭔가를 새로운 걸 할 때 되게 도전적인 아이고요. 오. 둘째는 반대로 남자아이인데 되게 섬세하고 이렇게 좋게 말하면 신중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둘이 조금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성별에 따라서 생각하면 완전 성격은 반대인데 네네. 또 남매의 그 성향은 또 완전 다르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아이를 이제 한 명 키우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둘 정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셋 있으십니까 혹시? 셋? 나 없고. 넷? 다섯? 자,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교수님. 네. 사실은 이게 아이들마다의 성향이 달라지는데 교육은 똑같이 시켰는데 이게 뭐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걱정할 일이 아니죠. 물론 이제 아까 남녀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많고 여자아이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많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은 좀 공감력이나 언어력이 좀 뛰어나고요. 남자아이들은 이제 공간지각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서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또 차이가 있는데 남자에서의 차이, 남자들 사이의 차이, 여자들 사이의 차이가 남녀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돼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녀 성별을 구별하기보다는 네네. 그 아이의 기질이 어떤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질이 알려져 있는 것들은 이제 외향성, 내향성 있지 않습니까? 사실 외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딸 아이들 자녀분처럼 그 외향성이 있는 아이들, 밖에 있을 때 에너지가 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내향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성실성도 기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성실하지 못하고 잘 분망한 아이들도 있고요. 또 위험 관리를 하는 신경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위험하는 일을 안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가 하면은 모험적인 아이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 기질에 이제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요즘은 이제 창의력과 관련된 개방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죠. 운동도 관심이 있고 미술도 관심. 우리가 팔방미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기획을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분야에 파고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는 이제 그런 기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질에 맞춰서 교육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적극적인 아이들은 또 네네. 거기에 맞추고요. 또 부족한 이제 장점을 키워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성적인 아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친구 사귀는 것도 집에서 먼저 사귀게 하고 차차 늘려지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단점을 이렇게 극복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네. 얘기를 들으셨지만 아무래도 또 성향도 다르고 어려운 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제가 그 아이를 육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제 첫째를 임신하고 저희 와이프가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출산하자마자 병원에 입원을 해서 네네. 거의 한 달 반 이상 입원을 했었는데 아. 그때 이제 제가 혼자서 신생아를 케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우. 그때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빠들은 그 맘카페에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은 다른 뭐 유튜브나 이렇게 정보를 찾을 수가 있는데 당시만 해도 크게 정보를 아이고야.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물어 이렇게 누나들한테 전화도 하고 물어서 이제 배꼽에 이거 소독도 하고 기저귀도 예, 예. 입히고 분유도 먹이고 트림도 시키고 재우는 게 처음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빠라서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힘든 거였고 이제 보통 육아를 할 때 아빠 역할, 엄마 역할 이렇게 많이들 나누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육아를 하다 보니까 육아가 이제 저나 저희 와이프가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누나가 얘기가 네. 누나분이 몇 분? 누나 2명 있습니다. 아이고. 그게 더 심각하네요. 네. 아니, 아무래도 다행인 게 그래도 누나가 있어서 물어봐서 실전 육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남자들은 육아에 대한 진짜 무지에다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혹시라도 이 아이를 다치게 할까 봐. 네. 그잖아요. 네.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엄마들은 되게 희한하게 이게 모성애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지 몰라도 아이를 케어하는 게 달라요. 아이를 안 다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만화 영화 그 라이온 킹에서도 보면은 엄마랑 상관없이 아빠는 애를 들어버리거든요. 신발을. 아주 이상한 육아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계속 그러면 아이를 케어를 직접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근데 이제 와이프가 돌아왔는데 네네. 제가 더 익숙해져 있으니까 네, 제가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육아를 제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또. 네, 육아 관련된 책을 내게 됐고요. 이야, 그러면 저희끼리 아까 앞에서 얘기를 좀 들으셨을 텐데 키우면서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어떻게 네네. 선택을 하죠? 저희 첫째 아이를 가정 보육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재택에서 집에서 근무를 할 수 있어가지고 네네네.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근무를 가정 보육을 했었고 근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이가 했었고 육아를 했었고 돈을 받은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시간 여건이 안 돼가지고 네네네. 이제 기간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힘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도 많고 또 학원도 많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학원도 많고 해서 그 선택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또 저는 집이랑 제일 가까운 곳에 보내는 집이랑 제일 네네. 가까운데 그 이유는 방법이 없어서 네, 첫째 아이가 학교 끝나고 또 운동하러 데려다 줘야 되고 라이딩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시간상 네, 제일 가까운데 네. 진짜 슈퍼맨이셨네요. 아닙니다. 진짜로 거기다가 책까지 쓸 정도면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을 가까운 데 보내는 게 사실 정답이긴 한데 거기도 TO가 나야 되잖아요. 사실 빈자리가 나야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은 사립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교수님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이 기준점이라는 걸 좀 하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준점을 갖고 선택을 하는 게 좋다. 우선은 이제 아이들을 보살필 인원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보살필 사람이 그 보육 교사가 몇 명을 할 거냐. 그 인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정을 할 때. 왜냐하면 관심이나 스킨십이나 애정을 네네. 여러 명이면 사실은 해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환경이 깨끗한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구조적으로 깨끗한지가.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위생관리를 잘하고 그런 관심만 있다면 가깝고 오래 것들이 좋죠. 뭐 두뇌 발달을 위해서 어떤 자극이 좋다 뭐 있는데 이 시기는 배우는 게 사실은 감각과 정서 이런 것들로 사실은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된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가깝고 그다음에 오랜 익숙한 선생님이 더 좋은 거죠.
야, 이거 난 몰랐어요. 얼마나 선생님이 몇 명 정도를 케어하느냐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 이거 중요하네요. 지금 이제 실전 육아를 해봤으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을 놀아주는 데는 완전히 뭐 통달하셨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나의 육아법 이대로 괜찮은가입니다. 어떻게 아이들과 놀아줬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좀 다양하게 놀아주려고 많이 했었고요. 네네. 일단 시간을 제가 예전에 저희 첫째 아이 태어났을 때 네.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빠가 육아하는 시간이 OECD 국가 평균이 47분인데 대한민국이 6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시간으로 네네네. 계산을 해보니까 딱 한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랑 놀아주는 그 시간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제가 그 기사를 접하고 되게 나름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 야. 아이랑 보내려는 시간을 좀 많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는데 또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네네네네. 퀄리티 타임이라고 짧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조금 그 시간을 퀄리티 있게 보내면 네네. 그 효과가 되게 긍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작은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 스마트폰을 저희가 엄청나게 보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랑 잠자는 공간에서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아, 어른들도? 네, 그래서 오. 무조건 스마트폰은 거실에서만 거실에 충전 단자를 놔두고 거실에 놔두고 아이를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재우거나 할 때 시간이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책도 읽어줄 수 있고 그다음 아이랑 누워서 좀 뒹굴거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네. 안방이나 안방에서 잘 때. 안방에는 그러면은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고 횃불로 스마트폰만 빼고. 스마트폰만. 네. 그래서 그것만 빠지더라도 아이랑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러네. 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놀이는 조금 있다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격기 교육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에게 좀 주도성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놀이에서 아이가 자발성이랑 주도성이랑 즐거움이랑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가짜 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노는 게 아니고 그때는 학습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 진짜 놀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뇌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놀이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열정적으로 자기 주도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을 높이는 게 새로운 거를 하고요. 또 좀 도전적인 거를 하고요. 또 하고 나서 성취감을 느껴야 되고요. 칭찬, 격려,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이가 도파민이 높아서 에너제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빠들하고 이제 신체 놀이를 하고 또 잠을 충분히 자고 햇빛을 보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정서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놀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놀아줄 때 최대한 아이가 주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도하도록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고 아이한테 의견을 이거 해볼래? 이러면 아이가 안 할 때가 있어요.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조금 아이가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네네네. 놀이를 하지 않고 아이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아이가 관심을 보일 때 이거 해볼래? 이러면 먼저 어떻게 하는지 시범도 보여주고 그럼 아이가 놀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가 진행하는 거예요. 시범을 보여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돌잡이처럼 물건을 놓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저는 휴대폰하고 장난감하고 망치 이런 걸 놓고 자 뭐 할래? 주도적으로 그러면 휴대폰밖에 안 고를 텐데 그거를 존중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빠가 놀이를 먼저 하고 보여주고 내가 그러면 아이들은 사실 따라 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네. 보면 제가 재밌게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가 그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 안 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네네. 옆에 잘 보이는데 두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보면 또 이거 뭐였지 이러면서 궁금해 하거든요. 네, 그때 놀이를 진행하고 했습니다. 주로 그러면 눈에 보이게 놨던 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놀이 중에서 아이가 안에서 주로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따라서 나중에 하던 거 책 읽기 뭐 이런 겁니까? 책도 네. 책도 어떻게 뒀냐면 이제 제가 읽어주고 싶은 책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아이가 좋아하는 책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읽어주고 싶은 책들은
이렇게 전면 책장에다가 이렇게 꽂아놨었어요. 이게? 표지가 보이게끔. 이야.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서 볼 수 있게끔. 와, 슈퍼마켓 아줌마랑 똑같네. 네. 원래 계산대 옆에다 놓잖아요. 네네. 네, 아주 그냥 자기가 뭐 추천하는 상품 뭐 그런 식으로. 네네. 야, 이건 또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놀이법이 굉장히 궁금한데 놀이법을 간단하게 좀. 네. 네. 소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술놀이를 집에서 해줄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뒤처리, 다 지저분해지고. 네, 지저분해지고. 그때 손에 묻지 않는 물감놀이인데 그 지퍼백 안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짜서 어떻게 이거 중요한 거는 그대로 이렇게 주면 100% 뜯어요. 그래서 네. 바닥에다가 이제 고정을 시켜줘야 돼 테이프로. 그래서 아이한테 테이프로. 만져보라고 하면 이렇게 물감이 되게 촉감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게 섞으면서 가지고 놀 수 있고 그러면서 뭐 교육적으로 이야기하면 세계 삼원세까지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면봉으로 이렇게 그림도 그려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촉감 이렇게 만지고 그림도 그려볼 수 있고 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물감놀이도 해줬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이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여행을 많이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무장갑 한쪽이 뜯어지면 한쪽이 남아있던 장갑에 이제 못 쓸 때 바늘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남아서 젖소 젖짜기 놀이 이렇게 또 해서 촉감 놀이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다음 놀이를 보여주시면 이제 이거 얼음 놀이인데 저는 꽃이랑 이렇게 틀에 이거 다 있는 그곳에서 구매를 했던 건데 이거 마시고 풍선으로 이용하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룡이나 자동차 좋아하는 친구들은 풍선에다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거기에 피규어를 넣으세요. 이렇게 늘려서. 그리고 물을 받아가지고 묶으면 이렇게 냉동실에 하루 놔두면 풍선을 뜯으면 공룡이 이게 얼음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름에 이제 베란다에서 한 번 주면 1시간 정도 아이들이 혼자 노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게 좋고요. 야, 이거 좋네요. 네. 그리고 다음 놀이는 이제 샤메크 블루이 따라잡기 놀이인데 샤메크 블루이라는 그 SNS에서 되게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계시더라고요. 패션 옷을 이렇게 옷을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꽃이나 뭐 건물 맞아요. 여러 가지 뭐 잡지 이런 데다 올려서 막 올려놓게, 옷을 만들고 막 이런 만드시는 거요. 분인데 네네. 그거를 좀 응용을 해가지고 놀이에 적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자연에서 이제 색깔을 자기가 옷을 입히는 거. 하늘 되면 파란색 구름이 있는 치마가 되고 꽃 되면 꽃치마가 되고 잔디에 하면 잔디에 치마가 되고 기발하다. 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놀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야, 이거 우리 어렸을 때 그 문방구 하면은 어린이 인형 그거 있잖아요. 옷 입히고. 예? 그거 기억나시죠? 전 남자인데 왜 제가 기억나요? 좀 짓궂었나 봐요. 네. 근데 특별한 육아법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 또 네. 특별한 육아법이 있다면서요? 이제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가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네. 이제 이게 한 가지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의견이 항상 달라가지고 달라. 네, 또 같이 딸이고 하기가 아들이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크로스 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랑 첫째를 맡으면 제가 둘째를 맡고 어떤 날은 제가 둘째를 맡으면 저희 와이프가 첫째를 맡고 그래서 찢어져서 이렇게 육아를 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자기의 마음을 더 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크로스 데이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딸은 뭔가를 해볼래 이러면 무조건 오케이거든요. 새로운 거 번지 점프 해볼래? 오케이. 뛰어볼게. 네. 그 정도로 다 오케이인데 둘째 아이는 다 일단 노예요. 키즈 카페 갈래? 흔들어. 나 어디 내가 가봤던 데만 가보는 성향이라서 그래서 그 둘째 아이한테는 최대한 괜찮아. 너가 이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두고 너가 여러 번 해보면 그것도 익숙해지고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너가 하고 싶을 때가 되면 아빠한테 말해달라는 이야기를 진짜 엄청 자주 해줬어요. 뭔가를 시도할 때마다. 그랬더니 세뇌시켰군요. 네. 그랬더니 조금은 이제 자기가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완벽주의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은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해도 되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처음이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머뭇거림이 좀 많이 없어졌었어요.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그 방법이 저도 이제 아이에게 태권도나 뭐 이렇게 수영이나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를 가르쳐, 유도를 가르쳐야 되는지. 이럴 때 아이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은 솔직히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 힘드니까. 근데 재밌는 데는 가고 싶어 해요. 그 아이가 선택하는 걸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조금 더 참아서 우리는 그것만 넘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부모님들 하거든요. 조금 더 보내야 되는 건지. 네. 아이들이 이제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위험 관리를 하고 신경성이 있거나 조금 이렇게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게 좀 부족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우선은 안 가려고 그래요. 거부부터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단계적으로 해주는 거죠. 처음에는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 가서 아이가 노는 것까지 다 봐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치원 문 앞에서 빠이빠이 하고, 그것이 되면 뭐 저기 그 버스가 있다면 버스까지, 버스 태우는 것까지 해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해주면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개방적이고 잘하는 아이들은 그것을 장점을 칭찬해 주면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이렇게 보시면 이 작가님이 상당히 아이의 맞춤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을 키워주고 단점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높여주는 식의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육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하고 혼자서 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죠. 그게 저는 상당히 감동적으로 느껴졌는데, 아이가 자기 엄마나 아빠하고 단둘이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 느끼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둘이서 시간을 갖는 시간을 따로따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특성도 알고요, 아이의 관심사항도 알고, 또 아이의 상호 교류나 이런 것들을 더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육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얘기 들어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빠분들,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싶죠. 근데 정말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걸 정말 힘들어하고 시간이 없는 그런 아빠들을 위한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제가 그 7년 동안 멘토로 활동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그 보건복지부에서 네네. 백인의 아빠단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그게 매년 16개 지역에서 네네. 다 있을 거예요. 16개 지역에서 100명씩, 각 100명씩 총 1,600명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네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멘토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미션을 주는데, 그 미션을 이제 인증을 따라하면서 인증도 하면서 아이랑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육아에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그 미션이라는 게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에 대한 미션이군요. 놀아주는 방법도 있고, 이제 네네네. 건강에 관련된 부분,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나 관계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미션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한번 해보시면, 내가 육아에 되게 자신감이 없으면 아버님들은 한번 해보시면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인의 아빠단은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어떻게 들어간다고? 여러분들 또 까먹으셨잖아요. 저도 까먹거든요. 어떻게 들어가라고? 네이버에 네. 백인의 아빠단이라고 검색하면 네네. 네,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어요. 네, 그 카페에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 모집을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 약간 거기서 주는 미션 같은 걸 하면서 아이와 놀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네, 절반 다수의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가입을 하세요. 아빠 야. 이름으로.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남자분들 그런 것도 잘 또 못하는데 옆에서 케어를 해주고 챙겨주시면 또 하거든요. 네. 자,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더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Q&A로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그 질문 중에서 뽑아서 여러분들 궁금증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얘기를 해볼게요. 아들이 둘인 엄마입니다. 둘이 터울이 11살이나요. 와, 그럼 늦둥이네요. 어떻게 보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이 아빠가 차별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키워야 할지 고민입니다. 애가 보기에도 엄마가 차별을 느낀다 그러면 애도 차별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실은 11살 아이들에도 사춘기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은 변연계라고 해서 감성적인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빠하고 같이 있을 시간, 또 아빠의 관심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어린애들한테 주 관심이 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이하고 같이 있는, 아빠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조금만 두면 네네. 많이 그런 것이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기억에 아빠하고 등산했던 기억이 나요. 사춘기 때.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남자들 둘이 올라가면 무슨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제 지금도 기억이 나잖아요. 등산했을 때의 기억.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에너지로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자 아이들 네네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같이 뭘 일을 하는 거, 같이 어떤 걸 하는 거 땀 이렇게 흘리고 해서 어떤 성취감을 그런 느낄 수 것들을 있는 거. 시간을 개하고의 시간을 조금 주는 게 필요하고요. 큰 아이에게. 네. 예. 그리고 큰 아이가 이제 자기 동생에 대해서 보호자적인 어떤 느낌을 갖게 하면 아이는 또 걔를 케어하고 하는 이제 차별이 이익이 아니라. 됩니다. 예, 그게 그래서 역할이죠, 역할. 그래서 아이를 돌보고 하는 일을 갖다가 좀 시키는 거죠, 같이. 아니면 부모와 같이 하든지. 그러면 아이를 자기 동생을 내가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돌보는 그런 감각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를 존중하고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죠. 야, 이것도 괜찮네요. 그 아이가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 그 아이가 아빠가 나를 아직도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아이 입장에서 더 차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왜 나는 힘든 것만 시키고 둘째는 저렇게 편안하게 있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차별 문제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느껴서 저희도 자라왔고, 아이들은요 그런 거를 좀 좁힐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게 없을까요? 일단은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했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성향들이, 아까 아이들의 기질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맞아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질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네네네. 유난히 나하고 좀 맞는 아이가 있고요. 느끼실 거예요. 5명을 키우시니까 아마 네네네. 좀 나하고 다른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각자가 어떤 기질이고 어떤 성향이고 뭘 좋아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항상 가족이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특히 엄마를 끼워서 있다 보면 아빠하고 아이들이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엄마를 제외하고 아이하고 따로 아빠가 관계를 따로 1대1로 맺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이들이 같이 있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어린아이한테 좀 더 시선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부모랑 더 소통을 하잖아요. 보통 네네. 집에서 그렇지 않나요? 엄마 없으면 아빠 찾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찾을 때 우리 학교 교수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찾을 땐 딱 한 개래요. 아빠, 엄마 어디 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가족들이 있지만 정작 아빠하고 아이들의 개별적인 관계들이 엄마를 통해서만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다 맞아요. 보면 맞아요. 아이가 그거를 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를 배제하고 아빠와 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내용들이 다 아무래도 고민이다 보니까 빡빡하게 쓰셨어요. 5살 딸 키우는 엄마입니다. 까다로운 아이를 키우며 까다로운 아이예요. 네, 아이가. 까다로운. 감정 조절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네. 3살 남동생에게도 질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심술을 많이 좀 부리나 봐요. 예. 둘째한테. 네, 그렇죠. 네. 까다로운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은 이제 어릴 때의 기질은 되게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누린 아이로 이제 따입니다. 근데 다 셋 다 장점이 있죠. 예, 순한 아이들은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편이지만 자극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부모님이 자극을 해줘야 되는 아이고요. 까다로운 아이들은 빨리빨리 반응해주면 이 아이가 또 감각적으로 뛰어난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빨리빨리 반응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느린 아이는 부모가 대신 다 해주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의존적인 아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좀 확보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두주면 그 아이들도 하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또 나중에 레이트 브로머라고 그래서 아주 대단한 아이들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기질에 맞춰서
그 육아를 해주시면 그렇게 무리가 없이 아이하고 잘 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아이 때문인데 일단 반응을 빨리빨리 해주고. 그렇죠. 예, 까다로운 아이 같은 네, 네. 경우에는 반응을 빨리빨리 해주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다만 이제 감정 조절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감정을 막으려고 많이 해요, 부모들이. 근데 막으시면 안 되고요. 풀어줘야 됩니다.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으려면 90초간 뇌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90초간은 감정이 폭발하고 감정이 풀어지도록, 풍선이 바람이 빠지도록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준다든지 경청해준다든지 눈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을 대준다든지 아니면 안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 90초간만 이렇게 풀면요, 아이들이 감정이 이렇게 풀어지면 이제 이성의 뇌로 피가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말로 설명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돌아섭니다.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뭐 이랬다 논리적으로 하면요, 감정은 더 폭발하고요. 그것이 억제돼 가지고 나중에 더 크게, 더 어렵게 되죠. 아, 이게 서로 이제 맞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일단 그렇게 되는 풀어주고 거죠. 기다려야 네. 되는데 너 망태기 할아버지가 잡아가 이놈의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걸 하지 말고. 네. 혹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이런 경우 저는 네네. 저는 기다려줬어요.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네, 다 울 때까지 조금 기다려줬다가 이제 심호흡 좀 같이 해보자고. 제가 앞에서 해봐, 5번 해보자. 이거를 많이 했었어요. 아니 애가 다 울 때까지 아니 기다렸다? 안정까지 울진 않는데 네, 이제 그만 울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빠가 알아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설득을 하다가 울 때 얘기를 해요? 기다릴게 몇 번 아빠 이야기하다가 기다릴게. 근데 너가 마음이 진정되면 아빠한테 진정되면 이야기해줘. 뭐. 했다가 이제 진정이 됐다고 하면 심호흡 좀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뒀던 것 같아요. 네. 아, 아빠가 기다려줄게. 저는 왜 이렇게 재밌는 상상만 하죠? 그러니까 아빠가 기다릴게. 그러면 이건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애가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아, 기다리는 거. 네. 아빠는 기다려주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게, 야,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빠는 좀 기다려주는 존재. 기다려주는 존재.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다 이게 지금 궁금하신데 이거 할게요. 이게 자, 여기는 되게 많이 아이들이 혼을 내는 경우가 많나 봐요. 좀 혼나는 내용이. 혼내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혼을 내면 그 말투 그대로 따라서 동생을 혼내는데. 얘는 데려와요. 제가 키울게요. 얘 성대모사 잘할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이제 8살 아이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교수님? 예? 이제 형제들끼리 싸울 때 부모님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보면은 혼내는 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애들은 그냥 놔두고 네네. 막 욱박 지르고, 야, 혼나면 저기 애 때리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얘기를 하고 자기를 옹호하는 얘기를 하면서 부모의 관심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당황했는데 말하자면 왜 떨어지는 거죠? 무관심해지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은 때리거나 뭐 이렇게 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아이가 저기 울거나 그러면 아까 받아주려죠. 감정을 받아주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존중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그 다음에 그러면 걔도 이제 큰 애도 감정이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말로 해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확 야단을 치면요, 서로 이제 감정이 자꾸 폭발해지는 거죠, 부모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아이한테 먼저 관심을 가져서 위로를 해주고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혼내더라도 그 다음에 혼내주면 아이들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이를 때리거나 어떻든 싸웠는데 동생에 대해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별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좋죠. 어떻게 흉내내는 건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요? 네, 그러니까 흉내내는 거는 바로 그 개에 대해서 반응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부터 하면 흉내낼 게 없잖아요. 야단을 안 쳤는데 흉내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소리를 질렀으니까 야단을 안 치니까 흉내낼 게 없지.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
흉내낼 게 없네. 그러면서 완전히 가라앉는다면서 설명을 해주면 그 뭐 맞네요. 흉내도 안 내고 그럴 거. 한 가지만 좀 네네네네. 덧붙이자면 사실은 그게 이제 부모님은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모델링의 효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걸 아이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네네네. 그게 이제 부모님은 내가 아이에게 이렇게 혼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하셨는데 아이가 내 아이에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셨다면 저는 그건 부모님이 아이에게 혼을 잘못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을 내는 방법이 변해야 되는 거죠. 변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뭔가를 하더라도 이렇게 방금 얘기하셨지만 뭐 혼을 내는 게 뭐 큰 소리를 내거나 이런 식의 혼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가 인식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건지를 아이가 이해하도록 하면서 대화로 그거를 하게 되면 네네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따라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형한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동생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부모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를 참 어렵습니다. 근데 꼭 돌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이거는 답답한데 이거 꼭 물어보고 싶다 하는 질문 있으신 분? 예. 저 마이크를 저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으로 5살 남자아이인데요. 그 세이펜으로 하는 영어 단어 딕셔너리를 듣는데 이제 영어 단어를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세이펜에 다른 버전을 누르면은 다른 동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림과 상관없는 한국어 동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요 며칠 계속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에 2시간 이상씩 이렇게 며칠 3일째 연속으로 보는데 아빠랑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아빠가 이렇게 놀아주려고 시도를 했는데 자기는 그거에 집중해서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중에는 아빠한테도 관심을 안 보여서 기계에 빠졌군요. 네, 그래서 뭐 그림을 안 보고 이야기만 듣는 것도 상상력에 좋다는 이야기 듣기는 했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그게 뭐 내버려 둬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거에 관심을 자제시켜야 갖게 되는지. 유도를 해야 되는지 네. 그 그냥 내용만 나오고 관련 없는 그림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아이가 몇 살이라고요? 5살이요. 5살. 네네. 5살이면 사실은 이것저것 이제 전두엽이 많이 발달하고요. 이것저것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폭 빠져요. 폭 빠졌다가 많이 이제 다 익히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또 다른 거에 관심을 갖거든요. 네네. 말하자면 아빠들 불러 세이펜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그거에 폭 빠져 있는 겁니다. 다 읽힐 때. 근데 그 과정을 겪게 하는 게 좋아요. 빠지면 물론 이제 시간은 정해줘야 되겠죠. 뭐 하루에 2시간 이내로 해서 뭐 관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것이 완전히 이해가 되면 그리고 거기에서 재미를 이제 느끼면 다른 데에 빠지면 그때 배웠던 능력이나 가지고 다른 거에서도 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폭 빠지게 하는 것은 그 세이펜 같은 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화책을 들려주는 거니까 또 그 들려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꼭 책을 보지 않다 하더라도 의문인식 능력이나 아니면 사고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해를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글자를 읽는 거를 중요시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고하는 게 중요한데 부모가 읽어주는 게 스스로 읽는 것보다 효과가 4배 있습니다. 4배. 그러니까 읽어주는 게 더 효과. 왜냐하면 듣는 그 듣는 내용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읽으면 읽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생각하는 건 오히려 시간이 더 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아이가 그거에 빠지면 아빠도 하고 적극적으로 다만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 가지로 해서 주면 거기에 폭 빠진 다음에 벗어나면 아이가 또 딴 거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관없는 그림과 연계된 상관없습니다. 내용을 보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을까요? 아이들이 꼭 그림하고 글자하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한글 공부 그렇게 빨리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것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익히고 그러면 거기에서 감동도 하고 또 거기서 자기가 하는 맥락도 파악하고 하면서 그 소득이 더 큰 거예요. 글자를 배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의 소득을 더 생각을 해서 아이가 푹 빠져서 할 때까지 자기가 이제 벗어날 때까지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어내서 제가 이제 못 알아듣거나 다른 언어로 교정을 해주면은 짜증을 많이 내요. 네. 그래서 자기만 아는 자기만의 언어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이렇게 그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짜증을 내서 요즘에는 그냥 말을 하면 다 그래 이렇게 맞장구만 쳐주는데 그거 그래도 될지. 잘하는 겁니다. 네. 요 시기는 말로 만들어요. 일종의 창의력의 씨앗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언어를 가지고 자기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 말을. 그래서 요 시기는 일상에서 하지 않는 희한한 말들을 만듭니다. 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문제 해결을 하고 언어도 배우고 창의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창의력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그래 하고 북돋아 줄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예. 그거는 이거야라고 할 필요가 없이 그러냐? 나는 이건 줄 알았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정도만 해주지 그것을 막거나 이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언어 교육할 때도 얘가 예를 들어서 빠 그러잖아요. 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바람 그래야 되는데 바담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담 아니고 바람 이렇게 교육을 하지 말고 바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한 것에 부정적으로 지적을 하면 그다음부터 위축해서 더 안 하거든요. 부정적으로 지적을 하면 그다음부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확한 말을 들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요거구나 그러면서 차차 그 말로 넘어갑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네. 아유, 다행이네요. 사실 그 펜을 듣는 게 어딥니까? 빠른 애도 있어요. 그렇죠. 입으로 빠른 애도 있는데. 그리고 저희 넷째가 그랬거든요. 넷째가 진짜로 발음이 되게 이상해가지고 계속 얘 커서 이렇게 발음하면 큰일 날 텐데 그랬는데 지금 전혀 관계없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다 고쳐지더라고요. 그 개념만 알고만 네, 있으면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셨는데 교수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이 무척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고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에서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영민 교수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김영훈 교수님. 네. 저는 이제 뭐 손주를 키우고 있는데 그 손주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러면 된 겁니다. 아이한테 뭐를 주입시키려고 아니면 소근육 뭐를 발달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난 여기서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나면 아이는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갈 때 되게 좋아요. 그걸 또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교육적인 두뇌 발달적 이건 관심보다는 아이하고 얼만큼 행복하고 재미난 시간을 보낼 거를 연구를 하세요. 그러면 아이는 잘 클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박형규 작가님 자리하셨는데 어땠습니까? 제가 김영훈 교수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네네네. 그 책에서 그 행복 호르몬 세라토닌이랑 네네. 그 의욕 호르몬이라는 도파민이 제일 많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즐겁게 놀이를 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아이가 행복해지는 조건이 결국은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육아를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 분 이 자리에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습니까? 네, 사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데 혹시나 내가 놓친 부분, 혹시라도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몰랐네 하는 부분이 꼭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라서 마찬가지로 오프닝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구호 외치면 여러분들 부모서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는요, 사실 서로의 거울인 것 같아요. 부모도 아이에게 거울이고요. 아이의 모습도 부모에게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거울을 맞대보면 어때요? 거울이 계속 생기잖아요.
깊이가 더 생기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항상 아이를 바라보는 눈을 단면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깊이까지 바라보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저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의 행복을 위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